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3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당나라에 대해서 학습하실 건데요. 이번 31번째 영상에서는 당나라 건국과 당태종 시대에 정비된 율령체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32번째 영상에서는 당태종 정관의 치를 가능하게 했던 측근 세력들과 고구려 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당태종 때의 율령체제 정비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까지 학습한 중국사의 주요 내용을 연표로 확인해보시면 삼황오제 시대 하나라와 상나라, 주나라를 이어서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동주시대, 즉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 그리고 단명한 진을 이은 한나라에서는 중국 문화의 기틀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370년 동안 중국 두 번째 분열시대인 위진남북조 시대가 이어졌고,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라는 것까지 학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나라 영상에서는 수나라를 건국한 문제는 589년의 위진남북조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중국 역사상 최초로 시행했으며,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등의 체제 정비를 통해서 국가 발전의 기반을 잡았고,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훌륭한 황제였는데, 그 아들인 이대 황제 양제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대운하 건설과 만리장성 보수, 화려한 궁궐 건축 등 무리한 대토목 공사로 수많은 백성들이 과도한 노역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게 했고, 또한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고구려를 굴복시키기 위해 세 차례나 군사원정을 시도하여 크나큰 희생을 낳게 하다가 수양제의 복정에 대한 백성들의 반란 발생을 계기로 이연이 새로운 나라인 당나라를 건국한다는 것을 학습하셨습니다. 아울러 16살의 수문제 양견을 만난 13살의 어린 독고가라는 자신 이외의 여자에게서 자식을 보지 않기를 맹세시켰는데, 이후 문헌황후가 되어 남편 양견이 총애하는 여자의 목을 잘라 양견에게 보낼 정도로 강한 기질의 여자였지만, 현명한 아내와 훌륭한 황후로서 황씨를 잘 돌보아서 황제인 문제조차 그녀에게 꼼짝하지 못했다는 일화를 알아보았고, 아들이 자신의 후궁을 범한 사실에 분노한 아버지 수문제를 살해하고 황제 자리에 오른 수양제는 대운하 공사 후에 순행하다가 바닥 준설이 잘못되어 자신의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공사 책임자와 인부 5만 명을 강물에 생매장할 정도로 가혹했던 인물로 중국 역사상 최대의 폭군이라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학습할 당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나라는 618년에 건국되어 907년에 멸망하는 약 300년간 번영한 나라인데요. 당나라에 관한 가장 핵심 개념은 무엇일까요? 당나라는 중국의 통치체제를 율령체제로 완성시켰고, 이를 중국의 후대 국가들과 동아시아에서 그대로 이어가게 됩니다. 즉, 중국 왕조의 대표적 특징으로 진나라는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로 차이나의 어원이 되는 국가이며, 오늘날 중국의 기초를 마련한 국가라는 것. 한나라는 중국 민족을 한조, 중국 글자를 한자라고 할 만큼 중국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나라인 것처럼, 이번 시간에 당나라는 중국의 제도와 법령을 완성시킨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습하신 것처럼 수나라와 당나라 집의 세력은 선비족의 피가 흐르는 관롱 집단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이민족에 의한 정복왕조가 아니라 선비족과 한족이 혼혈되고, 당건국 후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한족 문화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되므로 정복왕조인 원나라나 청나라를 제외하고는 중국 역대 한족 왕조 중에서는 가장 강성했고 뛰어난 문화를 지녔으며, 자신감을 바탕으로 개방적, 국제적 성격까지 지닌 국가로 한족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나라 건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수나라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한 것처럼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 실패 이후 수도인 장안과 동도인 낙양을 어린 손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양주에 집거하면서 주색 잡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반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반란군에 가담한 이연이 양제의 퇴위를 강요하였고, 이연은 대승상으로서 3대 황제 공제에 섭정이 되면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수양제가 우문허급 형제에게 암살당하게 되자 이연에 의해 황제 위에 앉은 수나라 3대 황제 공제는
이연에게 황제위를 양류하게 되면서 수나라는 3대 38년 만에 멸망하게 되었고 618년에 이연이 장안에 도읍하고 당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당나라 초대 황제인 당고조 이연은 수나라 건국 세력과 마찬가지로 선비족 관롱 집단 출신으로 수양제와는 이종 사촌간입니다. 즉 지난 영상에서 수문제의 아내인 문헌황후, 독고황후가 바로 이연 어머니의 동생이므로 즉 문헌황후가 이연의 이모가 되는데 3명의 자매가 모두 황후가 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즉 독고가라의 두 언니가 북주 명지 우문육의 명경황후인 독고바녀와 당고조 이연의 어머니로 추존되어 황후가 되는 원정황후 독고만타입니다. 따라서 이연의 아들로 후에 당태종이 되는 이세민이 자신들이 없애버린 수나라 황제인 수양제의 시신을 아내인 소황후와 합장시켜주는 것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창업자로서의 중요성을 비교해보면 당고조인 이연은 그다지 비중이 높지 않으며 업적으로 내세울 만한 내용도 별로 없는데 그것은 2대 황제가 되는 아들 이세민이 당나라 건국에 그만큼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관계를 이번 시간 당고조 이연과 당태종 이세민의 관계와 비교해보면 이성계의 경우는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는 대표적 신흥 무인 세력의 영웅으로 외적 퇴치 과정에서 국민적 신망이 드높았고 부패하고 쇠약해진 고려를 없애고 사회 변혁을 기대하는 백성들의 희망이 당연히 이성계에게 집중되었으며 정도전과 조준 등의 창업을 설계한 세력들도 잘 관리하면서 조선 왕조가 개창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 이방원이 이성계의 반대 세력에 해당하는 온건파 사대부의 중심인물인 정몽주를 암살하는 등 새왕조 창업에 큰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새왕조 개창에 끼친 비중면에서 태조 이성계 자체의 비중이 워낙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당나라의 경우는 아들인 당태종이 아버지 고조 이연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실상의 개국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세민은 당나라 2대 황제로 당고조 이연의 둘째 아들입니다. 진시 황제, 한무제, 수문제나 이후 청나라 강희제 등 중국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황제들 중에 역대 최고의 군주로 인정받는 인물로서 그의 연호를 따서 부르는 정관에 치는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당태종 때의 통치기로 정치의 황금 시대인 626년에서 649년까지의 약 23년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중국사 역대 왕조 중에서 가장 빛나는 시대 중의 하나인 당나라 300년의 기초는 정관시대에 이루어졌다는 말을 할 정도이니 당태종 이세민에 대한 역사가들의 긍정적 평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이연의 둘째 아들이었으므로 장남인 이건성이 먼저 황태자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형을 제거하고 황태자가 되게 됩니다. 이연에 의해 당나라가 건국된 후에도 수양제의 폭정에 반대하여 일어난 반란 세력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서 당나라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었고 그 반란 세력을 진압하라는 이연의 명령을 받은 이세민은 뛰어난 군공을 세우면서 도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반란 세력 도발 과정에서 화려한 전공을 세운 이세민은 이연의 장남이자 황태자인 이건성과 사남인 제나라왕 이원기를 살해하는 현무문의 변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현무문의 변은 626년에 이세민이 황태자 자리를 찬탈한 사건입니다. 아버지 이연이 당나라를 개창하고 장남인 이건성을 황태자로 책봉했지만 차남 이세민은 사실 명석한 두뇌를 지니고 정치가로서의 안목과 뛰어난 판단력 그리고 군사적인 능력도 지닌 걸출한 영웅이었습니다. 동생이 군공을 세우면서 명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자 황태자로서의 지위에 불안함을 느낀 장남 이건성은 측근 군사 세력을 늘리면서 넷째 동생 이원길과 협력하여 이세민 암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황태자와 이세민 사이의 권력 다툼이 표면화되는 상황에 이세민이 당나라를 노략질하던 돌궐을 또다시 격퇴함으로써 그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자 다급해진 이건성은 측근 세력을 모아서 이세민 제거를 시도하게 되고 이를 알아챈 이세민은 황제 이연에게 태자가 황제의 후궁들과 내연관계라고 고하였고 아버지 이연이 황태자와 이연기를 황궁으로 불러들이자 현무문에 매복해 있던 이세민 부하들이 황태자와 이연기를 살해하는 현무문의 변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연은 둘째 아들 이세민이 형과 동생을 죽인 사건이 발생하자
당연히 엄청나게 분노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임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이세민을 황태자로 삼았고 2달 뒤에 황제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태상왕이 됩니다.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태자 자리를 찬탈하여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황제위를 내놓도록 한 이 사건은 당태종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후 당태종 자신도 후계자 문제로 속을 끓이게 됩니다. 태종과 문덕황후 소생의 장남 이승권이 태자로 지정되어 아버지 태종을 대신하여 정사를 잘 처리한 적도 있었는데 변발을 하고 다니고 돌궐족의 문화를 존중하는 듯한 언행을 하고 다니면서 점점 사치와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다. 태자의 행동에 실망한 당태종은 둘째인 이태를 눈에 띄게 총애하게 되는데 둘째인 이태 역시 황태자 자리에 집착하면서 형 이승건과 대립하는 등 형제간의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무문에 변해서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제위에 올랐다는 도덕적 약점을 지닌 당태종은 자신의 아들들조차 황제위 계승 문제로 형제간의 다툼이 예상되고 개국 공신들까지 끼어들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자 당태종은 크게 좌절하게 되고 결국 가장 신뢰하는 장손 무기 등의 강력한 추천으로 문덕황후 소생의 셋째 아들인 이치를 후계자로 정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당나라 3대 황제인 고종이 됩니다. 그리고 당태종의 아내인 문덕황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14살의 이세민과 결혼했는데 이후 현무문의 변 사건으로 황태자비를 거쳐 황후가 됩니다. 그녀는 당태종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언을 했지만 당면한 정치 문제를 의논하고자 하는 남편에게는 자신의 할 일이 아니라고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고 외척의 권력 장악을 항상 경계하면서 자신의 오빠인 장손 무기를 중용하지 않도록 부탁했다고 합니다. 문덕황후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일화로 어느 날 깐깐하면서 대쪽 같은 승상 위증이 조정회의에서 당태종에게 말을 가리지 않고 직언을 하자 태종은 여러 신하들이 모여있는 공식 석상에서 자신에게 모욕을 주는 위증을 죽이고 싶다고 침전에 들어온 황후에게 화난 심정을 표현하였는데 분노한 이세민 곁을 물러났다가 다시 황제 곁에 온 황후는 공식 복장인 조복 차림을 하고 다가와서 축하의 절을 하게 됩니다. 황후의 조복 차림과 경하의 인사를 듣고 놀란 황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문덕황후는 예로부터 어진 황제들은 충신의 말을 잘 따른다고 했는데 위증이 그런 간언을 한 것은 폐하께서 어지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니 어찌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고 황후가 하는 충고의 말을 알아챈 태종은 위증을 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범적인 행동으로 황실을 관리하면서 태종을 잘 보필하던 그녀가 지병인 천식이 심해지자 남편 태종은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불러서 치료받도록 하고 불교와 도교 승려들에게 그녀의 안위를 비는 제를 올리게 했으며 죄수들에 대한 사면령까지 자주 시행하면서 그녀의 쾌차를 빌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무덤을 검소하게 만들 것과 친정인 장손 씨에 대해 우대하지 않기와 더불어 어진 황제의 자세 등을 태종에게 부탁하며 눈을 감았고 36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죽음을 무척 안타까워하던 태종은 이후 새 황후를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당태종 때 이루어진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제가 된 이세민은 통치체제를 정비하면서 당나라의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당나라의 핵심 개념이 중국의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여 율령체제를 완성시킨다고 했는데요. 그 율령체제를 정비한 사람이 바로 당태종입니다. 당태종 때 정비된 율령체제는 중국의 후대 국가들과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베트남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른바 동아시아 문화권이 성립되는 기초가 됩니다. 먼저 율령이란 율령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 율령격식은 당나라에서 완성되어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계승된 법체계를 총칭하는 것인데 율은 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형법이고 령이라는 것은 행정법 등 일반적인 제도에 관한 규정이며 격은 율령에 관한 법조항의 수정, 개폐 등 율령을 보충한 명령이고 식은 율령에 대한 시행세칙을 말합니다. 이 율령격식의 토대 위에서 삼성육부의 중앙관제와 주현제 등의 지방관제가 정비되면서 국가의 근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당나라는 삼성육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지방행정은 주현제 등을 실시하면서 관리 파견을 통해 중앙집권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육부 등의 당나라 정치체제는 한국사 시간에 워낙 자세하게 배워오신 내용이라 익숙하시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당나라 율령격식의 자세한 내용까지 알아볼 필요는 없으므로 중앙 및 지방행정제도의 간단한 구조와 토지, 조세, 병역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나라 중앙행정조직의 핵심은 삼성육부인데요. 그 중에서 삼성은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중서성에서는 국가정책을 작성하였고, 중서성에서 기초한 국가정책이나 조칙이 적정한지를 문하성에서 심의하였으며, 그리고 문하성의 심의를 통과하고 황제의 결재를 통해 확정된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행정부가 상서성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인 상서성 아래 중앙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육부를 두어 각각의 행정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삼성육부제인데, 원칙적으로 황제의 명령조차도 이 삼성을 거쳐서 시행되도록 하였으며, 삼성육부 이외에도 관리의 탄핵 등을 담당하는 어사대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국자감 등 여러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는 우리나라 고려에 와서 중서성과 문하성이 합쳐져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의 이성육부제로 변형되고, 발해에서는 정당성 등의 명칭과 운영 방식이 달라진 삼성육부제도가 시행되는 것처럼 주변 국가들에게 전파되어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으로는 주현제를 실시하는데, 지방행정의 가장 큰 행정조직으로 도가 있어서 전국을 10도로 나누고 안찰사를 파견하였으며, 도 아래 특수한 지역에는 부가 설치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현을 설치하여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당나라의 지방행정조직을 주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민족을 점령하거나 통치하기 위해서 변방지역의 군정기관으로 6도호부를 설치하였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호부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평양에 잠시 설치했던 안동도 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선발은 수나라 문제 때 처음 실시했던 과거 제도를 이어받아서 시험 성적에 따른 인재 선발을 통해 문벌 세력을 견제하였는데, 당나라 과거제는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채점 시에 이름을 공개한 상태로 채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관리 선발도 명문 집안의 자제들이 유리한 귀족 중심적인 관리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송나라에 가서야 이름을 가린 상태에서의 채점 등 과거제의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제도와 세금제도, 군사병역제도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들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국사 시간에 이미 학습한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나라는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국가 통치를 위한 여러 제도를 잘 정비하여 주변 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학습해 오신 것처럼 이 제도들은 당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북이나 서위에서 처음 실시되고, 이전 시간인 수나라에서도 시행되었다가 당나라에 와서 그 내용이 완성되게 됩니다. 먼저 당태종은 황제가 된 후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 빈부차를 줄이는 최선의 토지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이에 바탕을 둔 세금 제도로 공정하게 세금을 걷도록 하여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확보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짐작하시다시피 이 제도는 균전제와 조용조 제도입니다. 균전제는 북위 휴문제 때 처음 실시되어 수나라로 연결되고 당중기까지 시행된 토지제도로, 국가가 호족들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여 백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였는데, 18세 이상의 정남과 중남은 구분 전 80무와 영업 전 20무, 즉 100무의 토지를 받는 등 국가가 다양한 원칙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토지를 받은 사람이 죽으면 구분자는 국가에서 거두고 영업자는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균전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습니다. 균전형이 발표된 지역도 일부 지역에 그쳤고, 실제 시행된 것이 아니라 공문상으로만 존재한 제도라 보기도 하고, 백성들의 사유 토지를 이름만 바꾼 제도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 등 균전제 시행 지역이나 실시 정도에 관한 다양한 학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국적인 단위의 토지균분제로 실시되지 못한 것은 확실하고,
호족들의 대토지 소유제도 여전했다고 합니다. 균전제에 따른 토지의 균등분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세금제도인 조용조제도는 토지를 균등히 받은 농민이 매년 곡식 2석을 국가에 곡물로 바치는 조가 있고 1년 중에서 20일가량을 국가를 위한 토목공사 등에 노동력을 바치도록 하는데 노동력이 불가할 때 비단이나 면포로 납부하는 용이 있으며 그리고 가구별로 토산물을 바치는 조가 있는 세 가지 형태의 세금을 총칭하는 제도인데 이 조용조제도의 핵심은 토지제도 균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빈부의 구별 없이 모든 백성들에 대한 균등한 세금 부과가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한나라 호족 세력의 대토지 겸병으로 자장농이 몰락하면서 황건적의 난으로 연결된 것이나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에서 대농장인 라티푼디움이 발상하여 자영농민이 몰락하면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시도와 삼도 정치 등 로마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특정 세력의 토지 등의 부가 편중되면서 빈부차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사회 혼란의 이유가 되는데 당태종 때 정비된 균전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의 균등한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집집마다 똑같이 부과되는 공정한 세금 제도인 조용조가 가능했고 이것은 민생의 안정을 통해 국가재정의 확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균전제의 바탕을 둔 군사병역 제도로 부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병제 역시 북조의 서위에서 처음 실시되어 북주, 수나라로 연결되었는데 당나라에 와서 이상적인 병농일치제 형식으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받은 농민들은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겨울철인 농한기에 각자 소속된 절충부에 모여 군사훈련을 받고 교대로 수도에서 금군으로 번상하기도 하고 유사시에 병사로 징병하는 체제를 갖추면서 국방력도 튼튼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균전제와 조용조, 부병제 정비를 통해 당나라는 백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는데 당태종 때 정비된 이 체제는 후대 왕조의 모범이 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주게 되다가 이후 8세기 안사의 난을 지나면서 제도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당나라는 쇠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내용은 34편 영상에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딱딱한 율령체제 내용을 학습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정관에 칠하고 일컬어지는 당태종 때의 정치를 이끌어낸 측군 세력들과 고구려 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